도파민 디톡스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강박적인 행동을 관리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탐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을 중독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의 진정한 균형과 평화를 가져오게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박적 과소비를 촉발하는 개인적 요인이 무엇인가? 당장 행동을 바꾸지 않아도 중독적인 패턴의 구체적인 전조, 즉 사용 직전의 행동이나 생각, 느낌을 적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표에 바꾸고 싶은 중독성 패턴을 하나 골라 적은 후 그 패턴을 시작하기 직전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되돌아보자. 나는 노트북으로 까다로운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집중력을 잃고 산만해지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 지쳤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막막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 특히 강박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앤디는 보통 운동 중후반부에 이르렀을 때 과도하게 운동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조금만 더 하면 근육이 더 생기고 더 날씬해지고 더 강해질 거야. 앤디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느낄까봐 두려웠고 피부가 근질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피부가 근질거리는 느낌은 몸과 마음의 강력한 연결 상태를 보여준다. 중독 물질 및 행동의 촉발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만약 그렇다면 형태의 문장을 작성해 보면 좋다. 만약 내가 파티에 갔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인을 권한다면 나는 고맙지만 오늘은 콤부차만 마실 거야 라고 대답할 것이다. 틱톡을 보다가 화면에 시간 제한 알림이 뜨면 영상을 계속 볼지 결정하기 전에 5분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겠다. 거부하기 힘들 것 같은 충동이 생길 때를 예상하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미리 세우면 도움이 된다. 나는 일하다가 지루함, 피곤함, 좌절감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진다. 그때 다음처럼 할 수 있다. 내가 있던 자리에 잠시 그대로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창밖의 자연과 하늘을 보고 휴식을 취한다. 손에 쥐고 주무를 수 있는 장난감을 사용해 잠깐이라도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한 뒤 하던 일을 마저 한다. 의자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거나 바깥으로 나가 자연 속에 앉아 있거나 산책한다. 욕구와 행동 사이에 틈새가 생기도록 잠시 멈추기만 해도 원래의 목적에 다시 연결되어 강박적인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앤디는 계획한 운동이 끝났는데 시간이 남아서 과도하게 운동할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한다. 미리 정한 반복 세트 수를 채우면 멈춰야 한다고 나에게 상기시킨다. 휴게실로 가서 물을 마시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헬스장에서 나와 항상 일찍 일어나는 엄마에게 전화한다. 앤디는 현명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했다.
스트레스가 강박적 과소비를 유발하는 상황과 그런 스트레스 요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더하여 스트레스 요인을 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건강한 대처 전략을 미리 짜두어야 한다. 솔직함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소한 일에서도 항상 진실을 말하자는 약속이다. 특히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추어질 나의 모습을 조작하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성인이 하루에 한두 개의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솔직함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솔직함은 뇌의 다양한 수준에서 작용하여 강박적 가소비를 억제한다. 지난 하루, 한 주, 한 달 동안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떠올려 보자.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숨기려고 하게 된 사소한 거짓말도 포함해야 한다. 거짓말했던 사례를 떠올린 후 어떤 생각과 감정이 그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는지 적어보길 바란다. 그 다음 거짓말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 영향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그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거짓말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더라도 마음 한편에는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에 진실을 말했더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잘못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긴다. 지레 겁부터 먹게 하는 이 두려움은 주로 우리 행동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 특히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의 거절을 예상하는 데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혔을 때 약속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했던 경험이 있다면 떠올려 보자. 당시에 얼마나 두려웠을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거짓말에 관해 성찰하면 수치심의 다양한 사이클을 파악하고 파괴적인 수치심이 친사회적 수치심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과소비하는 문제가 있었던 라일리는 자신이 했던 거짓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늦은 밤에 장거리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으면서 근처 친구 집에서 잘 거라고 말했다. 불필요해 보이는 거짓말은 라일리의 강박적인 행동과는 무관해 보인다. 사람들은 종종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라일리는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렇게 썼다. 내가 늦은 시간에 다니는 것 때문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거짓말은 진실을 말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다는 일종의 자만심이 수반된다. 라일리는 거짓말을 한 후의 느낌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내가 실제로 했던 행동을 숨겼기 때문에 그들과 멀어진 것 같다.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거짓말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사이에 틈을 만들고 친밀감을 약화시킨다. 그것이 거짓말의 대가다. 라일리는 진실을 말했으면 어땠을지 이렇게 적었다. 그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테고 나는 그래도 안전하게 귀가 중이니 괜찮다고 말했을 것이다. 라일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사실을 통찰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라일리는 이렇게 답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가 얻은 거라곤 그들의 걱정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뿐이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게 된 게 내 책임도 아니었다.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한 관계를 맺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상대가 걱정할 거라는 이유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는 건 내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이다. 당신은 언제 거짓말을 했는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 거짓말의 상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만약 진실을 말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